회장님, 이 아이 제가 돌보던 아이입니다. 평창동 대저택 62살 가정부 오영자가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한건설 박문석 회장은 40년 된 사진 한 장으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1985년 여름, 부산 우암동 7살 오빠가 말했습니다. 공차고 금방 올게. 여기 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4살 동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채 2년 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3년 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영자는 이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포항 고아원. 발작하면서도 오빠 올 거야라고 중얼거리던 그 아이를 도대체 40년 동안 문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문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이 솟은 평창동 대저택의 주인. 올해로 47세 동한건설 박문석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이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전에 있던 가정부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세 사람을 구해야 했죠. 잠시 후 62살의 영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둘러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대저택은 처음 와보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겠지? 영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이고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부엌은 일반직 거실만한 크기였고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영자는 2층 문석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위 날긋날긋한 액자 속 사진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박문희? 영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사진을 들어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달동네 골목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오빠와 여동생의 모습, 4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영자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자신이 돌봐주던 한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레를 내팽겨치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문석을 찾아갔죠. 문석은 갑작스럽게 뛰어온 영자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서재에 있는 사진 속 아이, 혹시 이름이 박문희인가요? 문석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멈추고 시선이 영자에게 고정되었죠. 한참을 말없이 영자를 바라보던 문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희를 어떻게 아시나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가씨 적에 포항에 있는 보육원에서 일했었어요. 거기에 문희라는 아이가 있었죠. 사진 속 아이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문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정말 우리 문희를 아신다는 겁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아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 오빠 이름이 박문석이고 오빠가 나 데리러 올 거라고 친구들이랑 공놀이가 끝나면 자기랑 놀아준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문석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기억 한켠으로 밀려났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영자는 문석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외로워 보이는 아이였어요. 친구 하나 없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가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애들이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문석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랑 떨어지고 몸도 성치 않고 마음들 곳 없어 보이는 가여운 아이였죠. 분홍색 천으로 만든 누더기 인형만 안고 다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문석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어린 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영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요. 운동장 흙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꽃이며 바다며 동네 풍경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쩜 저리 야무지게 잘 그리나 싶었어요. 문석은 두 손으로 영자의 어깨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보육원을 그만둔 지도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다만 뭐죠? 보육원 이름이 뭐더라? 아, 햇살누리 보육원. 보육원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문석은 소파에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40년 넘게 찾아 헤맸던 동생의 흔적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기억은 저 멀리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부산 우암동 달동네,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 그리고 자신의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던 4살배기 여동생. 오빠 나랑도 놀아줘 하며 칭얼대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죠. 문석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문희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0년의 죄책감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영자는 문석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이죠.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40년 전 그날의 여름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부산 우암동 달동네의 여름날이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는 빨래가 빼곡히 널려 있었죠. 집집마다 선풍기 하나 없이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7살 문석과 4살 문희는 이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서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붓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 좌판을 펼치고 하루 종일 목청을 높였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어린 문석이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문석은 동생 문희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죠. 숟가락질이 서툰 문희가 밥알을 흘리면 문석이 하나하나 주워 먹였습니다. 오빠야, 우리도 나가서 놀자. 문희가 작은 손으로 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문희야, 오빠야 설거지만 하고 나가자. 문석이 그릇을 치우려 하자 밖에서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야, 박문석, 공차기 하자. 문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동생 때문에 늘 포기해야 했죠. 오빠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문희가 오빠의 바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문석은 한숨을 쉬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문희를 데리고 골목으로 나섰어요. 달동네 골목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아이들은 공을 차고 작은 아이들은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희는 오빠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만 했습니다. 야, 문석아, 빨리 온나? 친구들이 손짓했습니다. 문석은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문희를 내려다보았죠. 문희야, 오빠 저기서 잠깐만 공 차고 올게. 공 차고 나서 우리 문희랑 계속 놀아줄게. 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오빠야. 빨리 온나? 문석은 머뭇머뭇하며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어린 동생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친구들과의 공차기 놀이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문석은 행복했습니다. 공을 차며 환호성을 지르고 골을 넣으며 뛰어다녔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 문희 잘 있었나? 땀을 식히려 머리에 물을 뿌리며 문희가 있던 곳에 다가가던 순간 문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희야, 박문희. 문석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말했지만 문석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희야, 오빠야, 어디 간 거야?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지만 문희는 없었죠. 시장으로, 놀이터로, 구석진 골목길 사이사이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문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문희가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우리 문희가 어디 갔단 말이고. 아버지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문희를 찾기 시작했죠.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옆집에 살던 김 씨 부부가 그날 오후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군 후 수상타, 수상해. 이웃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유독 자주 싸웠어요. 그 집 아저씨가 사채빚이 어마어마했다, 아이요. 중내사내함에 매일 밤 그래에 고함을 지르되. 문석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불길한 소식 말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 유괴와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려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하던 방송이었죠. 그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자 문석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공차기에서. 문석은 울음이 섞인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셨죠. 부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대구시장에서 문희 사진을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4살이에요. 이름은 박문희. 하지만 문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은 꺼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문희 이름을 부르며 우셨어요. 결국 2년 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술독에 빠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아버지도 따라가셨습니다. 12살이 된 문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치밥을 먹었죠. 하지만 문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무늬만은 찾을 거야. 꼭 찾아낼 거야.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문석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 제일 늦게 퇴근했죠. 주말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문석은 마침내 동안건설의 회장이 되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바로 동생 문이었습니다. 문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전국을 뒤졌습니다. 고아원, 보육원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하지만 문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끔 문석은 악몽을 꿨습니다. 어린 문희가 울면서 손을 뻗는 꿈이었죠. 오빠, 나 여기 있어. 왜 안 데리러 와?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문희야, 미안해. 오빠가 정말 미안해. 문석은 매일 밤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영자를 통해 문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씨였죠. 문석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꼭 문희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희야, 오빠가 꼭 찾을게. 우리 문희 꼭 데리러 갈게. 문석은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4살 문희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문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영자는 액자 속 사진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문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문석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포항 외곽의 햇살 누리 보육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처음 그 아이를 본 건 청소 도구함 아니었어요. 오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찾지 않는 어두운 보관함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영자가 대걸레를 꺼내려고 문을 열었을 때 구석에 웅크린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운 옷을 입고 품에는 분홍색 천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오영자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문희예요.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문희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피하는 아이였죠. 발작이 시작되면 온몸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모습에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야, 또 시작했어. 빨리 피해. 아이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문희는 더욱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선생님들조차 문희를 어려워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늘 피곤한 얼굴로 말했죠. 문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언제 발작할지 몰라서 늘 긴장해야 하거든요. 약을 먹여도 발작은 계속되었고 병원비는 보육원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 때 문희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나무 막대기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영자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도록 섬세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바다예요. 우리 오빠랑 같이 갔던 바다. 문희가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흙 위에는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다른 날에는 꽃을 그렸고 또 다른 날에는 달동네 풍경을 그렸죠. 골목길, 좁은 계단, 빨래가 펄럭이는 옥상까지 8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정말 잘 그리네. 누가 가르쳐줬니? 아니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문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영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오영자는 문희를 남몰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남은 빵을 은근슬쩍 주머니에 넣어 건네주었고 시장에서 사온 과자도 가져다 주었죠. 문희야, 많이 먹어야 쑥쑥 큰다. 지금 너무 말랐어. 문희는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영자는 작은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예쁘게 그려봐. 문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져도 돼요? 그날 밤 문희는 색연필을 인형과 함께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문희가 식당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온몸이 경직되더니 의자에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으악! 박문희가 또 난리야.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죠. 오직 오영자만이 침착하게 문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문희야. 내가 있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받쳐주고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2분이 지나자 발작이 멈췄습니다. 문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영자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무서웠어요. 오영자는 문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속삭였습니다. 문희는 오영자의 품에서 작은 소리로 훌쩍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울지 않던 아이였는데 오영자의 품에서만은 안심하고 울 수 있었던 거죠. 문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는 애였어요. 오영자가 문석에게 말했습니다. 부모 형제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외면받고 선생님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문희는 늘 그 낡은 인형을 품고 다녔습니다. 분홍색 천으로 만든 누더기가 된 인형이었죠. 밤이 되면 인형을 꼭 안고 잠들었고 낮에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 인형을 가족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딱 한 것. 오영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문희가 잠든 사이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영자가 주워서 먼지를 털다가 인형 안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파란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은 이름이었어요. 박문희. 그 세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 아이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걸. 오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술을 놓아준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육원 생활은 문희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단체 생활을 해야 했고 발작 때문에 늘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그럴 때마다 문희는 청소 도구함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거기서만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오영자는 그런 무늬를 발견할 때마다 가만히 곁에 앉아 주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밥은 먹었니? 아니요. 같이 가자. 내가 따뜻한 국 한 그릇 줄게. 겨울이 되자 무늬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쓰러졌어요. 보육원에서는 무늬를 다른 시설로 보내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설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료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지면 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더 돌볼게요. 제발 문의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원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날 오영자는 문희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새 옷이랑 과자를 넣어뒀어. 어디를 가든 잘 지내야 해.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미안해. 아줌마는 여기 있어야 해. 문희가 떠나던 날 오영자는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문희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저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니?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오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오영자는 운동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문희가 그림을 그리던 자리였죠. 비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 그리고 손을 잡은 두 사람. 아마도 문희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오영자가 문석에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이 집에 오게 됐고 회장님의 사진을 보게 됐죠. 문석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문희가 맞습니까? 오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형의 수노인 이름, 달동네를 그린 그림, 그리고 늘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말하던 것까지 모든 게 일치합니다. 문석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동생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아니, 그토록 외롭고 아픈 시간을 보냈다니. 문희야. 그의 입에서 동생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강문석에게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문석은 이미 양복 차림새를 마쳤습니다. 오영자의 증언을 들은 후로 한숨도 자지 못했죠. 비서실장이 준비한 차량이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포항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문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문석은 오영자가 적어준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포항 햇살 누리 보육원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근무.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릴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회장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도록 해. 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햇살 누리 보육원이 있던 자리는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죠. 건물 절반은 무너져 내렸고 나머지도 덩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어요. 여기가 보육원이었다니. 비서실장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문석은 무너진 정문을 조심스럽게 넘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깨진 타일이 부서졌어요. 건물 안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문희가
문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방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책상은 썩어서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있던 철제 캐비닛은 녹슬었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힘겹게 캐비닛을 열었어요. 안에는 먼지투성이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플라스틱 파일에 보관된 서류들은 그나마 상태가 나았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씩 펼쳤어요. 1985년, 1986년, 1987년. 연도별로 정리된 아동 기록부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입소 아동 특이사항 기록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입소. 여아, 추정 연령 4세. 이름 미상, 보호자 없음. 간질 증상 있음, 하루 한두 번 발작. 문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와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문희가 사라진 게 7월. 한 달 정도 후 이곳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문석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문희 맞아, 확실해. 문희가 여기 있었어. 비서실장이 황급히 문석을 부축했습니다.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해당 아동은 심한 발작으로 인해 일반 아동과 분리 생활. 식사 시간 외에는 주로 혼자 지냄. 문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문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자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문희야. 오빠가 너무 늦었어. 기록 마지막 장에는 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20일 경북 제2아동보호시설로 이전.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북 제2아동보호시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해. 빈틈이 있으면 안 돼. 문석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문석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피곤하네. 나 좀 쉴게. 문석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딸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문석의 딸이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해로 4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든 딸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양팔을 양옆으로 활짝 펼친 채 마치 하늘을 나는 작은 새처럼 포근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은 살짝 말려 있고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 느긋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석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잠든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우리 문희도 이렇게 작았지. 문석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아이였는데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였던 4살 문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야, 나도 데리고 가.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문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킬 수 없는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문희야,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문희를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문희 곁에 있었더라면, 자책의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인기척에
딸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문석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다 서재로 향하였습니다. 문석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문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들이었죠. 달동네 골목에서, 시장에서,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 문희는 언제나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넌 항상 내 손을 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예쁜 얼굴로. 사진 속 문희의 웃는 얼굴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문희가 보였고 눈을 뜨면 보육원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경북 제2아동 보호시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 보고해봐.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오후에 직접 방문하기로 스케줄 조정했습니다. 문석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문희의 흔적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회장님,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소라니? 네, 당시 문희 양이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이 있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시설로 재차 옮겨진 것 같다고 하네요. 문석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희의 흔적을 하나씩 쫓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시설이라. 어디로 간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 네, 그때 당시는 전부 수기 작성이라 아직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새로운 사항 생기면 바로 보고해. 전화를 끊고 문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문희에게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문희야. 오빠가 꼭 찾을게. 그날 오후 경북 제2아동 보호시설 방문을 마친 문석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결정적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40년 전 문희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부산 영도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박문석 회장님 맞으이까? 내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데요, 들어오이소. 차 한 잔 묵으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합시다.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1985년 7월 15일 아동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 말입니다. 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때 말이지요. 부산 우암동 달동네에서 4살짜리 여자애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댔어요. 그 집 부모가 매일같이 경찰서에 와서 울고불고 하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특히 그 어매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건의 진전은 전혀 없습니까? 문석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잡았지에. 증거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뭐. 그라지만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문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부부 말입니다. 김씨 부부. 회장님 부모님이랑 한 골목 살던 사람들 아인가? 노인이 파일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 부부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실 때 인사하던 이웃집 아저씨. 어머니가 시장 갈 때 가끔 수다 떨던 아줌마. 네, 기억나요. 같은 골목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부부가 사라진 날이 바로 문희 양이 실종된 날이었음더. 상황만 보면 누가 봐도 딱 있었다 아입니까? 그라지만 증거가 없었지에. 목격자도 없고 손에 잡히는 물증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그 사람들이다 싶은 심증뿐이었음더. 문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 문희를 데려간 거랍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문석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 내 추측일 뿐이지만 예. 그래도 들어볼랍니까?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뿌리가 사채였음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 씨라는 사람 사업하다가 폭망에 삐고 사채업자들한테 온갖 협박 다 받으면서 쫓기고 있었음더. 빚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져가니 그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이었지에. 문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희를 그래요. 그때는 말입니다. 온갖 불법이 들끓던 시절이라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흉흉한 일이 암암리에 돌아다녔으심더. 특히 몸 건강한 아이라 하면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는 더 비싸게 취급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말로 끔찍한 세상이었지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계획은 결국 깨져버렸음더. 문희 양이 옮기다가 가는 중에 발작을 일으켰음더. 그 브로커들이 보이더니 아픈 애는 쓸모가 없다 카이 팽개치듯이 거절해버렸음더. 문석은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문희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병이 더 큰 악에서는 구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그 아이를 고아원에 그냥 버려두고 값비다 아입니까? 노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포항에 있는 한 보육원 앞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두고 값비다 아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그 아이가 값어치 없다 싶으니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고 간 기라에. 문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터질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 인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노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부인은 5해 전에 암으로 세상 뜨고 말았음더.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노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살아있음더. 부산 근교 쪽에서 자그마한 납품업체 하나 차려서 돌리고 있다 카더만예. 문석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납품업체라고요? 그래, 건설 자재 납품하는 조그만 회사라 하더이다. 노인이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성진물산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들은 바로는 동안건설 하청업체 중 하나라 카더만예. 문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동안건설이 우리 회사의 하청이라고요? 규모는 아주 작다 하더이다. 그냥 간신히 문 안 닫고 버티는 정도라 카더만예. 노인은 말을 마친 후 문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아무 생각이라도 하신다 하면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비다 아입니까? 법으로는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에. 문석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탕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공소시효라니. 그런 게 어떻게. 우리 문희가 겪은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인이 문석의 두 손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도 정말로 분합니다. 형사였던 사람으로서 그때 그 범인을 법 앞에 세우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큰 한으로 남아있음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과 화를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0년을 기다려 찾은 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 김 씨는 알고 있나요? 제가 문희의 오빠라는 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기라해. 회장님이 그 어린 소년이었다는 걸 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일 다 잊은 듯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말에 문석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문희는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범인은 편하게 산다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당장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서실장도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문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문희야, 이제 알았어.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시간이 흘렀다고 법이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진정한 정의란 말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문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오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문석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4살 문희의 해맑은 웃음이 오늘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문희야. 오빠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문희가 겪은 40년의 고통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기다려.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문석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성진물산 김씨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동안건설 하청업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문희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유괴범의 정체를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석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를 펼쳐보며 다크서클 가득한 붉어진 눈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문희 씨의 최근 기록을요. 서류 맨 위에는 클린서비스라는 청소용역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동안건설 건물을 청소하는 하청업체였죠. 문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문희가 일했다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병치레 때문에 결국 해고됐다고 하네요. 문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니. 매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이후로도 행적이 불규칙해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이동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일용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 일을 주로 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죠. 문석은 서류를 넘겨 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린 서비스 직원 명단에 박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생년월일이 일치했습니다. 이 주소로 가봐야겠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처음 찾아간 주소는 이미 폐업한 건물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3층. 클린 서비스 사무실이 있던 자리였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아저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여기는 사람 다 빠진 지 오래예요. 3년 전에 망했다던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줬다고 하더라고. 문석은 잠시 텅 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애써 마음을 가다듬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놓친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오영자가 아무 말 없이 물병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이 회사 관련 자료 더 찾아봐. 특히 직원들 근무 기록이나 영상 같은 거 있으면 구해오고. 며칠 후 비서실장이 낡은 하드디스크를 가져왔습니다. 클린 서비스 전 직원한테 어렵게 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건설 내부 작업 영상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감시용으로 찍어둔 거라고 합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복도를 청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유독 작고 마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저 사람이. 문석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분명 문희였습니다. 영상 속 문희는 힘겹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걸레질을 멈추고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허리춤에 매단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낡은 천조각 같았어요. 인형이야. 그 인형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 문희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문희도 모르는 사이 독한 세제가 장갑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관절이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영상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문희 씨, 돈 받고 하는 일 농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좀 하세요.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문희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문석은 마음이 문드러졌습니다. 어떻게 직원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클린 서비스 기록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부분의 서류가 폐기됐기 때문이죠. 기록 보관소에서는 박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나이대의 기록 3개가 겹쳐서 혼란을 줬어요. 박문희, 박민희, 박문영. 모두 40대 여성이었고 청소 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일일이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또 이렇게 놓치는 건가? 문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겨울
회사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문석이 회의실로 급히 가던 중이었죠.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고 건물 안에서도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한 여자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무릎 부분은 닳아서 얇아져 있었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석이 지나가자 황급히 비켜서려 했지만 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여자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석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뚫어지게 쳐다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었죠.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던 것 같았습니다. 문희는 문석 쪽으로 한 발 내딛었지만 직원이 막아섰었죠. 이보세요. 회장님 가시는 길 막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문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단 3초 서로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 문희는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상대였고 문석은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 문희였는데 문석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난 문희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비서실장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문희 씨는 2021년 3월에 해고됐습니다. 발작이 점점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마지막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갔답니다. 문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건물에서 일하던 동생이 그렇게 쫓겨났다니, 아픈 몸으로 일하다가 버려졌다니, 내가 회장인데도 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 오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문희를 찾아야 한다. 해고된 후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 당장.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주민등록 이동 기록을 추적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문석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문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어요. 힘들어하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문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가 곧 데리러 갈게. 영상 속에서 문희가 잠시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야, 나도 같이 가. 라고 외치던 그 눈빛이었죠.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문석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너를 찾을 거야, 문희야. 화면 속 문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문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최근까지 서울에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영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문희 씨가 해고된 후 갔을 만한 곳을 생각해 봤어요. 아픈 사람들이 주로 가는 무료 병원이나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봐야죠. 비서실장, 최대 인력을 투입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희 꼭 찾아야 돼.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문석은 영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문희를 보고 또 봤어요. 마치 그렇게라도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문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4살 문희의 밝은 웃음과 44살 문희의 지친 얼굴이 겹쳐 보였죠. 40년이다, 문희야. 문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혼자 버틴 시간이 40년이나 됐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찾을 차례야. 문석은 수첩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병원 리스트, 노숙인 쉼터, 복지관, 보건소. 문희가 갔을 만한 모든 곳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하나씩 다 찾아볼 거야. 일주일 동안의 끈질긴 추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며 문석은 손을 떨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문희 씨의 현재 거주지를요.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한 주택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자가 주소를 확인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이번 단서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문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끝이 여기라니. 눈을 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야지.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일 거요. 놓치지 않겠어.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어요. 전신주에는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골목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죠. 평창동 저택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한 건물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5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1층은 반지하로 되어 있었고 창문의 절반은 땅 아래에 묻혀 있었죠. 문석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현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습니다. 문희가 이곳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벽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맨 끝방 백사모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구멍이 뚫리고 밑창이 다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문패는 없었고 우편함에는 전단지만 가득했죠. 문석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니 삐그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석과 오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석은 문고리에 손을 얹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문 너머에 있을 현실이 무서웠어요. 조용한 복도에 문석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오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심한 듯 손에 힘을 주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어둡고 좁은 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방은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크기였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 누수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놀랍게도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은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옷 몇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가난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석의 시선이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천은 이미 색이 발의 회색에 가까웠고 곳곳이 기워져 있었죠. 하지만 소중히 보관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을 뒤집어 보니 안쪽에 무언가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자들, 박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색실로 덧대어 꿰맨 흔적이 있었어요. 어린 문석이 동생을 위해 직접 술을 놓았던 그 파란 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실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인형을 40년 동안 간직했구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 문희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죠. 부엌으로 시선을 돌리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싱크대 위에는 약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간질약,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해도 10알이 넘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조금과 고추장,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찬장에는 라면 몇 개와 김 간장만 있었죠.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벽으로 눈을 돌리니 그곳에 걸린 그림이 보였어요. 종이에 연필로 그린 소박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달동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빨래가 걸린 옥상, 그리고 골목 한가운데서 손을 잡고 있는 2아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골목, 오빠와 나.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것이 보였어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 문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오영자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문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희야. 인형을 꼭 안은 채 흐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구나. 40년이야. 우리가 헤어진 게 40년이나 됐어. 방 안을 둘러보니 문희의 삶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인형을 안고 잠드는 하루하루. 그 모든 날들을 혼자 견뎌냈을 문희를 생각하니 불구덩이에 들어온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오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문석과 부모님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문석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건 그림 속 오빠가 7살 그날에 그대로 멈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아이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인 채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매일 그렸나 봐요.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기다리며 매일 그렸나 봅니다. 오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문석은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문희의 그리움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빠는 나를 기억할까? 나는 매일 오빠를 생각해. 문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석은 평창동의 회장이 아니라 동생을 잃어버렸던 7살 아이로 되돌아가 그때처럼 그 어린 마음 그대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문희야. 오빠가 너무 늦었어. 창밖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힘겨운 발걸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석은 숨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어요.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석과 문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 못할 무언가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한평생 가슴속에서만 만져보던 얼굴이 이렇게 눈앞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긴 세월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준 듯 40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희야. 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문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돌아오지 않던 오빠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날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 앞에 선 여자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4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왜소했어요. 회색빛 작업복은 헐렁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문희의 것이었죠. 문희야. 문석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문석이 한 발짝 다가서자 문희가 뒷걸음질 쳤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아? 사실 오늘따라 문희는 유독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어요. 청소 일을 하다가도 자꾸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야 했죠. 업체 사장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며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힘겨웠어요. 벽을 짚고 겨우 내려왔는데 집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겁이 났지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희야, 나야. 문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오빠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문석이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문희야. 문희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희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문희야. 문석이 달려가 문희를 받아 안았습니다. 문희는 그대로 오빠 품속으로 쓰러졌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문희야. 정신 차려. 문석이 문희를 흔들었지만 문희는 의식을 잃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빨리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문석은 문희를 꼭 아는 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문희야. 오빠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구급대원들이 문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같이 타시죠. 문석은 문희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오영자와 비서실장은 승용차로 뒤따라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40.2도입니다. 폐렴 증상도 보이네요. 영양실조에 극도의 피로가 겹친 것 같습니다. 문석은 문희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바로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문희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문석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시계만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문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네요. 간질 증상도 있고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습니다. 문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괜찮아질까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문희는 최고급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문석은 병실 의자에 앉아 문희를 지켜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40년의 고생이 문희의 몸 곳곳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문석은 문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문희야, 오빠야. 오빠가 왔어. 밤이 깊어갈 무렵 문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문석을 향했습니다. 오빠? 문석은 문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야. 오빠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문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인가? 아니야, 꿈 아니야. 진짜 오빠 맞아. 문희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석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오빠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마치 조금만 세게 만지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빠가 진짜 나를 찾아줬구나. 마치 평생 품어온 외로움이 그 한마디에 실려 흘러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석은 문희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었어. 문희야.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제 됐어.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 무서웠어. 오랫동안 혼자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문석은 무너졌습니다. 문희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문희가 이어 말을 했습니다. 오빠 얼굴 잊을까봐 매일 그렸어. 내일은 만나겠지, 모레는 만나겠지 하며 그렇게 버텨왔어. 그러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문석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 문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인형 붙잡고 살았어. 힘든 날이면 인형 위에 오빠 얼굴 그리며 버텼다. 세월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오빠가 다시 날 찾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어. 병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다시 잃어버릴까봐 꽉 잡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문석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을게. 이제는 놓지 않을게. 문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오빠, 나 많이 변했지? 늙고 못생겨졌지? 문희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4살 때나 지금이나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문석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문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오영자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희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희야, 나 기억나니? 문희가 오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눈이 커졌어요. 아줌마, 보육원 아줌마? 그래, 나야. 포항 보육원에 있던 오영자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듬으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문희가 잠들었습니다. 문석은 여전히 문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잠든 문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빠가 널 제자리로 돌려줄 거야.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석과 문희에게는 이제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감사했습니다. 문희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퇴원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어요. 문석은 매일 병원을 찾아 문희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문희가 잠든 사이 문석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성진물산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우리 회사 3차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네요. 문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문희를 유괴했던 그 남자.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의 기회일까요? 내일 그곳으로 가자고. 문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장님,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알아.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문석의 단호한 말에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석은 부산 근교의 작은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성진물산은 허름한 2층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간판은 녹슬었고 주차장에는 낡은 트럭 한 대만 있었죠. 동안건설의 하청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동안건설 회장님이 이런 누추한 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문석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 우리가 4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죠?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 40년 전이라요?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1985년 7월 15일 부산 우암동. 문석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날 당신이 데려간 내 살배기 여자아이. 그 아이가 내 동생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악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표정을 바꿨어요.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젠 다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문석의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참았어요. 지난 일이라고요? 당신에게는 지난 일이겠죠. 하지만 문희는 4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김 씨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고 나도 나름대로 죄책감 때문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태어난 모습이 문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죄책감이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한 겁니까? 문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동안건설이 제 회사라는 걸 알고도 거래를 신청한 거죠? 김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문석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이 당신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동생에게 한 일의 대가를 달게 받길 바랍니다. 회사로 돌아온 문석은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장, 구매총괄팀장, 리스크관리팀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문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죠.
성진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법무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런 계약 해지는 법적 문제가 업무 퀄리티 미달로 처리하세요. 증거 자료는 충분할 겁니다. 구매총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 보니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문석은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은 성진물산을 고위험 하청업체로 지정하세요. 건설업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하고요. 팀장들은 회장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뜻이었죠. 3일 후 성진물산에 공식 통보가 갔습니다. 계약 해지와 함께 고위험 업체 지정 통보였어요. 김 씨는 당황해서 문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거래처가 끊겼어요. 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다 계약을 끊었빛노? 건설업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서야 이유를 알았어요. 고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회사도 거래하지 않는다는 걸. 거래가 끊기자 안 그래도 어려웠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니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사무실에는 최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전화벨만 요란하게 울렸죠. 모두 비톡촉 전화였어요. 절망에 빠진 김 씨는 문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제가 뭐 먹고 살랐고 일하는 기요. 회사 무너져버리면 저는 진짜 끝이라 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문석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 동생에게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40년 전 당신이 우리 문희를 버렸듯이 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평창동으로 향했어요. 문석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회장님, 박문석 회장님. 김 씨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경비원들이 제지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이소. 2층 서재에서 문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은 김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40년 전 문희도 저렇게 버려졌겠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채로. 회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김 씨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문석은 커튼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경비원들이 김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가셔야 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김 씨는 무너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도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도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문희가 느꼈을 그 절망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느껴봐라. 다음 날 문석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문희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문석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어? 문석은 문희 옆에 앉았어요. 김 씨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문희에게 상처를 다시 들춰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희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오빠, 문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괜찮아? 문석이 놀라 문희를 봤어요. 간호사님이 말해줬어. 누가 찾아왔다고. 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뿐이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오빠를 만났으니까. 문석은 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은 40년의 고통을 겪고도 용서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대견했습니다. 문희야, 넌 정말 오빠가 나를 위해 해준 거 알아. 문희가 문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날 위해 화내주고 응징해줘서. 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자. 잃어버린 40년을 다시 채워가기도 바쁠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죄의 대가가 뒤늦게라도 돌아왔고 문석의 마음속 눌린 화도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가득했어요. 문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문석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문희가 입원한 지 2달이 지나자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병원 앞 벚꽃길은 만개한 꽃들로 터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희와 문석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야, 기억나? 우리 동네 뒷산에도 벚나무가 있었잖아. 문희가 분홍빛 꽃잎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김밥 싸주면 거기서 소풍했었지. 난 항상 오빠야 꽁지만 졸졸 따라다니고. 문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네가 다리가 짧아서 못 따라오면 업어주곤 했지. 업으면서도 무겁다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네. 두 사람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웃었습니다. 문희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병원 생활 동안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문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흩날리는 꽃잎들을 연필로 스케치하는 문희의 손길은 제법 전문적이었습니다. 40년의 고통이 그녀의 재능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이게 만들어 주었죠. 문석은 그런 문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모, 고모.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석의 4살 딸이 엄마 손을 잡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나도 그림 그려줘. 문희는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연필을 쥐어주었어요. 자, 이렇게 잡고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려봐.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선들이 종이 위에 나타났어요. 고모, 나 잘하지?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공주님은 재능이 있네. 문희의 칭찬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문희는 병실에서 조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형부터 시작했어요. 점차 꽃, 나무, 구름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었죠. 아이는 고모와의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이 다음에 크면 고모보다 더 그림 잘 그릴 거야. 아이의 당찬 선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문희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과 같은 아픔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때 오영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지만 가족처럼 자주 찾아왔어요. 다들 여기 있었네요. 문희 얼굴에 화색이 도네. 오영자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그때 오빠한테 말해주지 않았으면. 문희가 오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오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운명이지 별게 있나?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다시 포항으로 내려갈란다.
문석과 문희가 놀라 오영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저희와 함께 계셔야죠. 오영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남은 생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땅 밟으며 살라 하네. 가끔 놀러 올게. 일주일 후 문석은 문희를 데리고 포항으로 갔습니다. 폐허가 된 햇살 누리 보육원 터였어요. 무너진 건물과 자란 잡초들 사이로 과거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희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기서 5년을 살았구나. 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석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복지시설 지을 거야. 문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문희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문희의 집이라니.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문석이 준비한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문희는 설계도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어요. 이제는 나도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 문석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동생을 봤습니다. 문희의 눈빛은 진지하고 단호했어요. 오빠가 도와주는 건 정말 감사해. 하지만 내 힘으로도 뭔가 하고 싶어.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싶어. 문희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파트타임이든 자원봉사든 상관없어. 40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문희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문석은 감동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문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 문희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겁먹지 않도록 창고 공간은 밝게 하자.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야만 했던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문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해. 문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아늑한 방이 있으면 좋겠어. 문석은 동생의 모든 말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문희가 겪은 아픔에서 나온 소중한 지혜였으니까요. 다 반영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창동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석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문희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문희야, 네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어때? 문석의 제안에 문희는 망설였습니다. 내 그림이 전시할 만한 수준일까? 하지만 문석과 오영자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병원과 집에서 그린 그림들, 그리고 오래전 간직했던 스케치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합쳐 30여 점의 작품이 모였죠. 전시회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 되찾은 봄이었습니다. 개막일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문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림들 앞에 섰습니다. 벽면에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길, 엄마가 빨래 넣는 모습, 오빠와 함께 놀던 뒷산, 연필과 목탄으로 그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림들이었어요. 관람객들은 그 순수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고아원 시절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홀로 앉은 아이의 뒷모습, 텅 빈 운동장, 아픔이 묻어나는 그림들이었지만 희망의 빗줄기도 있었어요. 구석에 피어난 작은 꽃,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마지막 섹션은 현재의 행복이었습니다. 병원 앞 벚꽃길, 오빠와 조카와 함께한 순간들,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된 평화로운 그림들이었죠. 특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니.
한 관람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픔을 이겨낸 희망이 느껴져요. 문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석의 딸도 고모의 전시회에 왔어요. 고모, 이거 다 고모가 그린 거야?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고모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전시회는 예상외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몇몇 그림은 판매되기도 했고 수익금은 문희의 집 건립 기금으로 기부되었어요. 문희는 자신의 재능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분홍색 천 조각과 실, 바늘이 놓여 있었죠. 새로운 인형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문희의 손길. 40년 전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을 떠올리며 만들었어요. 마침내 인형이 완성되었을 때 문희가 문석을 불렀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문희가 새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짜잔. 오빠 선물이야. 인형 안쪽을 보니 박문석이라는 이름이 보라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40년 전 오빠가 해준 것처럼 이번엔 문희가 술을 놓은 거였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오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때 문석의 딸이 자기 곰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나도. 아이가 자신의 곰인형을 두 인형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세 개의 인형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문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인형, 문희의 인형, 그리고 딸의 인형. 40년의 단절을 넘어 3대가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비로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어요. 거실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인형 위로 황금빛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문희는 오빠와 조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이 행복.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는 함께 웃는 날들만 있을 거라고. 문희야. 문석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문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